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는 노인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죠. 노인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다양한 기준으로 정의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앞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구 고령화와 노인 문제, 그리고 노인 문제에 따른 어떤 노인 복지에 대한 관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제시된 것처럼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노인 문제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을 이해하면 좋겠는데, 이 시간에 뭐 아주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렇다 정도 설명되어지고, 이러한 어떤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방향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아주 간단하게 정의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학습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보건위생과 의학기술의 발달,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의 보건의술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결국은 평균 수명이 늘어납니다. 자, 의료기술이 발달돼요. 의료기술이 발달되면서 뭐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죠.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뭐가 저출산 현상이 이루어집니다. 출산율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요? 노인 인구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건위생과 의학기술의 발달, 보건위생은 우리가 보건위생 활동을 잘하기 때문에 일단 감염이나 질병에서 예전보다는 훨씬 노출이 적잖아요. 더불어서 혹 그런 어떤 질병이라든지 또 외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입었을 때에도 의학기술이 좋다 보니까 충분히 이게 치료가 가능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인데, 여기에 저출산 현상이 맞물리다 보니까 노인 인구는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비율적으로만 늘어나느냐라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7년 현재 유엔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2017년 전 세계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수는 9억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2050년 30년 후죠. 30년 후에는 그 수가 2배, 21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2100년에는 현재보다 3배인 31억 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엄청난 증가를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인구가 증가되는 이것만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분들이 차지하는 비율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이 비율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이미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직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구 고령화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방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보건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요. 보건 의료 기술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죠. 자연인들 보세요. 저는 자연인만 보는데, 자연인들 보세요. 산에 가서 어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순수하게 하루하루의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좋은 거 먹고 몸에 건강한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 어때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잖아요. 더불어서 자연인에 안 가더라도 어떤 영양이라든지 안전, 위생 환경 자체가 많이 개선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뿐이겠어요. 여기에 점점점점 해서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생활 수준 전반에 향상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그러한 이러한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 기대 수명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기대 수명의 증가와 더불어서 방금 전에 설명했던 저출산 현상이 맞물리다 보니까 인구는 고령화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어느 거 하나 나쁜 게 있어요? 저출산 현상이 조금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머지는 나쁜 게 있어요? 나쁜 게 없어요. 좋은 현상, 좋은 환경 속에서 빚어지는 것이 인구 고령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구 고령화를 막지를 못해요. 왜? 이 자체가 좋은 거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를 막지를 못해요. 만약에 비율적으로 막는다 그러면 저출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타개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긍정적인 어떤 대안이겠죠. 그것을 제외하면 어떻게 해요? 이 자체가 긍정의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저출산이 부정이라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되겠죠. 더불어서 인구 고령화 자체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 그러면 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어떤 미래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발빠르게 예측해서 적절한 정책이라든지 실천적인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인구 고령화의 주요 요인, 아까 기대 수명의 증가라고 했잖아요. 기대 수명이 거의 얼마나 증가하길래 라는 거죠. 이 생명보동 자료에서 얘기하고 있는 통계청 2018년 자료입니다. 여기에 봤더니 2017년까지 나와 있는데 밑에 표랑 같이 보면 남녀 전체의 평균 수명이 82.7세예요. 82.7세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개별적인 자료는 이미 이 이후의 자료 2019년 자료도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같이 비교해 보면 이렇게 평균 수명은 꾸준하게, 이 전체적인 평균 수명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자도 증가하고 있고 여자도 마찬가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 남자와 여자의 평균 수명의 이 갭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최근에는 거의 3년까지 줄어들고 있어요. 남자의 평균 수명보다 여자의 평균 수명이 월등히 5년 이상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으면 요양원에 가보시면 남자 어르신이 많아요? 여자 어르신이 많아요? 여자 어르신이 많아요. 왜?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면 다들 헷갈려 하세요. 자, 그러면 치매는 남자가 많이 걸릴까요? 여자가 많이 걸릴까요? 그러면 대부분이 여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만큼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요양원에 가보면 치매 어르신들이 거의 다 할머니이시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수명 자체가, 평균 수명 자체가 여자 어르신이 6년 이상을 더 사시다 보니까 뭐예요? 그 안에 어떤 그 만성 질환이라든지 치매 유병률 자체도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통계적으로 여자가 치매 유병률이 더 높다라는 것은 딱 단언컨대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은 그 자체만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남자와 여자의 평균 수명의 갭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남자와 여자의 역할들의 이제 차이가 별로 없어지고 있잖아요. 여자들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는 똑같이 어떤 산업 현장에서 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직업적 스트레스라든지 뭐 이러한 것을 남자와 이제는 거의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고 뭐 그렇잖아요. 뭐 남자도 마찬가지 가사 일을 돕고,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삶의 패턴이 이제는 유사해지다 보니까 평균 수명의 차이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평균 수명, 전체적으로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는데 평균 수명의 갭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의 갭은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평균 수명이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 계속 우상향하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 노인이 됐을 때는 뭐 100살, 200살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계속 우상향하고 있지는 않고요. 2018년도 보면 82.8세 뭐 이 수준이에요. 그래서 크게 우상향하는 것은 이제 점점 조금 늦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출산 현상. 그러면 저출산 현상은 얼마나 심각하길래 그래프를 봤더니
우리나라 가임 여자 1명당 그 합계 출산율을 보면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19년에 보면 0.92명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교수님, 여러분들 합계 출산율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합계 출산율은 뭐냐면 정의를 밑에다가 해놨습니다. 가임 여자가 가임 기간 15세에서 49세까지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임신이 가능한, 초경 이후에 임신이 가능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평생 동안 낳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지는 평균 자녀의 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0.92명이라는 것은 여성 한 명이 평균적으로 아이 한 명을 안 낳는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가요? 그렇진 않죠. 여러분들 주변에 가정을 꾸리신 분들을 보면 물론 자녀가 한 명인 가정도 많지만 2명, 3명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은 넘을 것 같은데 왜 0.9? 결혼을 하지 않는 분들도 많잖아요. 왜? 가임 여성 가구를 구성한 사람의 통계가 아니라 가임 여성 전체에 대한 통계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비혼족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균은 한 사람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 나라의 문화가 유지되려면 합계 출산율이 2.0 이상이래요. 둘이 결혼했기 때문에 둘 이상을 낳아야만이 그 나라의 문화가 존재하는데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2.0 이하가 되면 그 나라의 문화가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보면 국제 결혼을 하면서 이렇게 어때요? 외부의 많은 분들이 같이 이제는 휘석되어서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장점도 있고 그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장점이 휘석되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얘기했던 그런 어떤 백이민족, 한민족, 단일민족의 그런 어떤 성향들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이게 좋은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문화 자체는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 가끔 조출생률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는데요. 이 조 앞에 조라는 단어, 조혼인율, 조이혼율, 조출생률, 이런 조라는 단어가 붙었을 때는 인구 1000명당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계에서는 백분율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인구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백분율을 쓰게 되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1000분율을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 1000명당 몇 명이 출산하는지 이런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얼마예요? 5.9명에서 0.5명이 감소된다라는 거. 0.5명이 감소되는 거 엄청 작은 것 같지만 인구 1000명당 0.5명으로 환산을 한다 그러면 엄청 큰 변화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료는 2002년 인구 동향 조사에서 제가 추출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펴보시고요. 인구 고령화. 자, 인구 고령화도 문제이지만 더 문제는 속도다라는 거예요. 속도. 이 속도가 빠른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여러분들 운전할 때도 아주 천천히 갈 때는 핸들을 약간 트는 것이 내 방향, 직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속도가 빠를 때는요. 약간만 틀었는데 휙 돌아버리죠. 그건 뭐예요? 속도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인구 고령화 자체가 문제이기보다는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약간만 틀어줘도 어떻게 돼요? 아주 큰 변화를 맛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얼마나 빠르길래 지금 그렇게 목청 터져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봤더니 7%가 무슨 사회라 그랬어요? 고령화 사회라 그랬죠. 기억하시죠? 20%, 21 아니에요. 20%가 뭐예요? 초고령, 초고령 사회라고 했죠. 여기는 화자 안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7%에서 20%까지 도달하는 그 기간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대한민국은 몇 년이에요? 이거 더하면 26년이죠. 그래서 프랑스는 더했더니 154년이 걸리고 일본도 엄청 빨라요. 그래서 35년이나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26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요. 자, 대한민국은 2026년이잖아요. 일본은 2006년에 이미 20%가 넘었어요. 그리고 프랑스도 2019년에 이미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넘지 않았기 때문에 추계를 쓰는 거고, 일본이나 프랑스는 이미 넘었기 때문에 몇 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언제? 2006년에 이미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은 고령 사회에 지금 생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를 어디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냐면 일본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앞서서 노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빠른 고령화 속도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왜? 조금만 방향이 틀어도 그 파장은 일파만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주 큰 변화를 우리가 직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OECD도 우리 사회의 급격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 예상할 수 있죠. 낮은 노동 생산성, 더불어서 장시간 근로 관행, 높은 노인 빈곤율 및 부족한 사회 안전망 등과 결합해서, 이런 거와 결합해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세대 간 형평성 논란. 국민연금 이제 안 내려고 그러잖아요. 젊은 친구들, 바로 여러분들 안 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저도요 60세에 받을 거라고 처음에 생각해서 국민연금을 냈는데, 저도 실제로 받는 나이는 65세로 이제는 바뀌어 버렸잖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세대 간의 형평성 논란, 그리고 다양한 경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복지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최대한 같이, 학자의 입장에서 또 현장가의 입장에서 또 당사자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럼 생각해 볼까요? 자, 인구 고령화가 과연 기회인가 위기인가? 여러분들 한번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 정답은 없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위기에다가 의견이 쏠리겠죠. 이렇게 기대 수명의 증가와 저출산은 우리 사회의 인구 고령화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미 노인으로 이제 진입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베이비 부머 세대는 언제를 얘기를 하는지 혹시 아세요? 전쟁이 끝난 1955년에서 63년까지 태어나신 분들을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노인의 나이에 진입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빼보세요. 2020년에서 이거 빼보면 어떻게 돼요? 65세 나오잖아요. 그죠? 65세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베이비 부머, 엄청 많이 태어난 시대를 우리가 코호트, 베이비 부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노인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은 노인의 인구가 아주 그냥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과연 우리에게 위기일까 아니면 또 다른 기회일까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령화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정말로 미래를 제대로 예측해서 제대로 된 정책과 실천 대안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 자체가 그냥 단순히 위기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희망 섞인 얘기를 조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의 변화입니다. 자,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자, 노년 부양비가 증가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연령대별로 비율이 나와 있죠. 그래서 0세에서 14세 인구는 계속해서 미래로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15세에서 64세 생산 가능 인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도 마찬가지 이 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런데 늘어나고 있는 층이 있어요. 65세 이상 노년층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노년 부양비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노년 부양비가 뭐냐라는 거죠. 자,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14세 이하의 유소년 인구의 비중은 줄어드는 데 반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8년 노년 부양비는 19.6%로 65세 이상 노인 1명을 생산 가능 인구 5.1명이 부양해야 합니다. 18년에 여기 정도라고 봅시다. 여기 정도라고 보면 이 노인 한 사람을 이 생산 가능 인구가 몇 명이 돌보냐 하면 5.1명이 노인 한 사람을 돌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60년 이쪽이라고 봅시다. 이 수치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한 사람이 노인 한 사람을 돌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60년에는 82.6%로 노인 1명을 생산 가능 인구 1.1명이 부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 5명이 세금을 내서 그것이 노인 관련 어떤 정책에 이용된다 그러면 2060년에 가면 생산 가능 인구 한 사람이 노인 관련 정책에 부담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노인 관련 정책이 만약에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생산 가능 인구가 내야 되는 세금이 100만 원에 해당된다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설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년 부양비의 증가는 생산 가능 인구에게 상당히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노년 부양비는 전체 인구 가운데에서 15세에서 64세의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배분율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생산성이 저하되고 잠재 성장률이 하락되고 사회 보장 부담 증가 등이 우려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노인 가구가 또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많은 자료에서 알고 있듯이 시간이 연도가 이렇게 증가할수록 어떤 가구가 증가하고 있냐면 여기에 보면 1인 가구가 계속해서 면적이 넓어지고 있죠. 자, 부부나 자녀 가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나중에는 부부나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 부부끼리만 사는 거예요. 부부끼리만 사는 가구나 아니면 1인 가구만 거의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인 가구가 증가해요. 그래서 2045년 1인 가구가 36.3%까지 증가하는데 이 1인 가구를 다시 쪼개보면 연령대로 보면 이렇게 돼요. 60대에서 70대 이상이 거의 50%를 차지하는 거예요. 45년에 되면. 1인 가구 중에 절반은 누가 되는 거예요? 노인 가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노인들의 1인 가구의 증가와 가까운 친인척 및 이웃, 친구와의 교류가 줄어드는 현상은 어떤 사회 문제가 야기되냐면 노인의 고독과 빈곤, 자살 등의 노인 문제와 연동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소득이 낮고 빈곤한 상태에 처해 있는 고령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해서 그래서 우선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복지 정책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노인 인구의 구성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촌 지역의 고령화 속도와 도시 지역의 고령화 속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노인 인구 자체가 어디가 많을까요? 도시가 훨씬 많아요. 노인 인구 자체가 많았기 때문에 노인 인구 자체도 도시가 훨씬 많아요. 그러나 비율로 따지면 농촌 지역의 노인 인구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촌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00년에 14.7%였지만 2010년에 이미 20.6%로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농촌 지역은 이미 2010년에 초고령 사회,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리고 2010년 기준으로 전국의 읍면, 동지역은 도시라고 치면 읍면은 농촌 지역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읍면 지역의 81.7%가 이미 초고령 사회, 즉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젊은 층의 인구 유출로 인한 농촌 인구 수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령 인구 비율은, 농촌 지역의 고령 인구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인구 고령화의 지역 간 불균형은 농촌 마을 거주 가구 중 상당수는 고령, 독거 가구여서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수요 또한 매우 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때요? 부양 의무자, 부양자가 없고 고령자가 많으면서 또 뭐예요? 1인 가구의 문제까지 농촌 지역은 다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적절한 어떤 대안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대안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문화인들이, 예술인들이 가서 그 지역들을 살려나가는 경우도 되게 많죠. 젊은 예술인들이 그 한 지역에 가서 그 문화의 마을로 바꾸면서 젊은 사람들과 관광객들의 유입을 늘리면서 고령화됐던 마을들이 다시 젊은 활기를 띠는 그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되겠죠. 다음, 신노년의 출현입니다. 과거의 어르신들은 많이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이에요. 사실이었어요. 왜? 과거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65세, 70세, 80세가 되었을 때 그분들의 학력은 상당히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지금 노인 65세에 진입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다 배우신 분들이에요. 많이 배우셨죠. 자, 그래서 20년 전만 해도 노인 인구의 36.7%가 아예 글씨를 읽을 수 없었던 데 반해서 현재 노인은 4명 중에 1명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분들이 충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결정과 또한 기획력과 추진력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저 같은 사람, 그냥 머리로 알랑알랑 이런 저 같은 사람에 의해서 정책을 만드는 게 현실감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당사자의 그 삶 속에서 나오는 그런 의견들을 반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좋겠습니까? 후자겠죠. 그래서 따라서 고학력 노인의 증대와 그들이 높아진 기대 수준과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변화 등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방적인 서비스 제공자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노인이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하는, 또 참여해가는 참여적인 접근을 강화하면서 서비스의 질 향상도 도모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는 당사자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왜? 지금의 어르신들은 과거의 어르신들에 비해서 훨씬 많이 배웠고 자기의 생각을 주장할 수도 있으면서 기획력과 추진력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동시에 공공 영역에서는 사회 참여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취약한 노인에 대해서 또 최우선적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편적인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항상 그 보편적인 수준의 보다 더 열악한 가운데 있는 최저한의 삶, 기준선까지도 미치지 못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기준선 이상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항상 선행돼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노인도 마찬가지고, 앞전에 얘기했던 그런 어떤 농촌이라든지 도시 지역의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노인 문제와 노인 복지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는 저출산 고령 사회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이미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냐면, 2005년에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법을 제정해서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를 설치했어요. 제가 작년에 이 올해였나요?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에서 와서 제주도에서 발표를 할 때 토론자로 나간 적이 있어요. 토론자로 나가서 제가 했던 말은 이거예요. 저출산과 고령 사회 위원회를 이렇게 묶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분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묶었을 때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묶다 보면은 한쪽에 치우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출산에 대한 그런 위원회를 따로 설정해서 저출산을 막기 위한 정말로 강력하고 실전적인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고, 고령사회위원회는 뭐냐면 고령사회에 어떤 야기되는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빨리 예측하고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그런 정책 개발에 앞장서야죠. 이렇게 두 개 전혀 다른 집단이잖아요.
물론 이게 합쳐져서 뭐 하나의 문제를 야기하지만 집단 자체는 다른데 이것을 같이 묶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열을 올렸나요?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제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으면 또 그게 옳다라고 생각되면 언젠가는 또 나누어질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었고요.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이 2016년부터 20년까지 수립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20년이고 내년 21년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7월부터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회의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3차, 지금은 3차 년도까지니까 3차 계획에서 기본 계획이 추진되는 시기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이전에 풍부한 인적 자원을 통해 성장을 이루었던 인구 보너스 시기가 끝나고 이제는 인구 성장에 부담이 되는 인구 오너스 위기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보너스 시대였어요. 지금까지 정책을 개발했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인구 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어요. 지금까지가요. 이제 2020년 이후부터는 그래프도 보시면 2020년 이후부터는 인구 보너스 시기가 아니라 인구 오너스 시기예요. 인구의 어떤 위기 시기예요. 이제는 인구적으로 피라미드 상으로 인구 구조적으로 정책 우리의 어떤 미래에 도움이 되는 인구 구조가 아니라 이제는 위기에 가까운 인구 구조로 바뀌어요. 그게 바로 지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정책을 잘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정말 더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정책을 기획하고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2020년까지 합계 출산율 1.5명 달성을 목표로 했었는데 좀 전에 통계에서 봤듯이 오히려 1.0명을 더 밑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혜롭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우리가 잘 만들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좋은 생각들을 그냥 사장시키지 마시고 다양하게 요즘은 정책 제안이라든지 이것을 다양한 시민들에게 받고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짧은 한 단어의 한 문장이라도 표현할 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강의는 노인과 노화라는 주제를 갖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개념 정의가 상당히 중요했듯이요. 저는 이 노인과 노화의 개념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노화가 정의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것에 대한 답을 다음 시간에 같이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